안녕하세요. 김태형의 싸우는 심리학 사회자 박재환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자 에릭 프롬에 대해서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고 왜 사회적 존재로 에릭 프롬이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태형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열심히 책 쓰고 있습니다. 네. 책 진행 속도는 어느 정도 됐어요? A4가 아니라 원고지 기준 한 560, 90? 오. 엄청 많이 쓰셨네요. 엄청 많이 한 반은 넘게 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을에 네.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가을 출간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에릭 프롬 심리학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보통 사람들이 에릭 프롬이 심리학자라고 하면은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보통 뭐 사회학자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에릭 프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릭 프롬은 누구이죠? 에릭 프롬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인데 왜 심리학자라고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느냐? 그것은 주류 심리학계에서 에릭 프롬을 너무 싫어해서 철저할 정도로 왕따를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심리학 개론이나 심리학사 이제 주로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거죠. 주류 심리학자들이 에릭 프롬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안 나옵니다. 몰라요. 제가 모든 책을 다 읽은 건 아니니까 조금 나온 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것 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에릭 프롬이 심리학자로서 이론적 공헌이 없어서 이름이 안 나오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한 공헌을 한 사람인데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죠. 그 이유는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류 심리학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친자본주의적인 또 친제국주의적인 그런 심리학이기 때문에 에릭 프롬을 철저히 배격했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책 많이 못 팔았으면 아마 그 심리학자로서 활동도 못했을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미국 메이저 대학은 못 갔고, 멕시코 갔던가 나중에 막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에서 조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환영을 못 받았고 일반인들은 잘 알죠. 왜냐하면 책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사랑의 기술이라든가 자유로부터의 그렇죠. 유명하죠. 자유로부터의 높이라든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은 그런 책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주류 심리학계에서 인정을 하든 말든 자기의 주장을 초지일관 할 수도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에릭 프롬이 흥미롭게도 심리학계에서는 거의 다루지도 않고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모르는데 사회학과나 철학과나 이런 데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학과에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아예 가르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은 그런 점에서 보면 심리학계에서 유일한 비주류 심리학자였다. 또 진보적 심리학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릭 프롬이 굉장히 그래도 진보 심리학자라는 사실을 오늘 소장님 통해서 알았는데요. 그러면은 그 프롬은 과연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았는지가 또 궁금해져요. 프롬은 기존의 심리학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의 심리학 이론, 특히 이제 주류 심리학, 심지어는 그 주류 심리학이라고 하기 전에 프로이트주의 유럽에서의 이런 걸 망라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을 생물학적 존재로 봤습니다. 또 보고 있고 지금도 주류 심리학은. 그러니까 사람을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 대표적인 이론이 프로이트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행동주의, 그 다음에 인지주의나 인지행동주의도 똑같아요. 생물학적 존재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인지행동주의는 머리에 컴퓨터가 달린 동물 정도로 보는 거지 기본적으로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봅니다. 그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본다는 것은 뭐냐? 이 그러니까 동물들은 뭘 위해 살아가죠? 생존. 개체 생존. 네. 그러기 위해서 막 싸우죠. 미친 듯이. 그래서 동물적 존재로 인간을 본다는 얘기는 결국 개인 이기주의적 존재로 본다는 얘기죠. 사람을. 개인적 존재 혹은 개인 이기주의적 존재, 자기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싸움박질하는 그걸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존재로 기존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조금 빗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동물이 개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하고 이기주의적이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면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기적인 놈. 이럴 수는 없죠. 그 사자도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기적이냐 아니냐는 동물적 본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결국 사회 속에서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존재로 인간을 본다는 것이 이기적 존재로 연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구 주류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동물적 존재야,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등의 이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봤다면 에릭 프롬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건 에릭 프롬이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마르크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학 체계 안에서 명확하게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보고 그런 철학 이론을 전개한 사람은 마르크스가 최초였어요. 근데 이제 에릭 프롬은 프로이트주의도 공부하고 마르크스주의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에릭 프롬은 프로이트주의에 좀 이렇게 치우쳐 있었죠. 거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좀 빠져들었다랄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주의도 접하고 그러면서 야, 문제가 있다, 이거, 프로이트주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옵니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70년대 이제 제출간된 논문에 각주를 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논문은 프로이트의 리비도서를 용인한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내 입장과는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프로이트주의에 좀 자기도 빠져들었었지만, 이제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뭘 인정하지 않냐.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 견해에 이제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 즉,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존재는 뒤에 다시 다룰 시간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인간은 원래부터 사회적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주류 심리학자들이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인간이 탄생했는데 이 인간은 개인이에요. 이거는 현실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즉 인류학적 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인데 개인들이 각각 인간으로 등장해서 살다가 혼자 살기 더러우니까 혼자 살면 생존할 확률이 떨어지니까 만나서 사회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개인이 우선이고 사회는 그 다음에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에릭 프롬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마르크스가 이제 그걸 먼저 질타했죠. 인간은 원래부터 사회적 존재다. 무슨 얘기냐. 인간이 동물계에서 인간이 되는 과정은 사회가 탄생하지 않고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에 자연계에서 분리될 때 개인 단위로 분리된 적이 없어요. 사회를 이루면서 비로소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구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태생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거고요.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동료나 사회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동료나 사회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또 생생하게 알 수 있냐면 그 늑대소년 있잖아요. 네. 늑대소년. 그 옛날에 인도에서 좀 발견됐었죠. 네. 지금은 이제 발견이 안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하나만 있는 게 프랑스도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늑대 소년, 뭐 야생 소년이겠죠. 늑대가 키웠다고 딱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동물들한테 이렇게 키워진 아이들을 발견한 사례가 과거에 좀 있었거든요. 연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근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물처럼 살다 죽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 인간의 신체 기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다 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만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죠. 그러니까 인간은 개인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사회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태어나고 살아감으로써 성장함으로써 인간이 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이 그런 입장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장님의 설명 들으니까 왜 에릭 프롬이 사회적 존재라고 인간을
규정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에리 프롬과 대척점인 심리학자를 한 명을 꼽으라면은 프로이트인데요. 이 프로이트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척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에리 프롬이 한때는 좋아했지만 그 뒤에 이제 비판적으로 대한. 그러니까 에리 프롬은 프로이트주의자라는 정체성도 좀 있고요. 그걸 완벽하게 버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정체성도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에리 프롬은 자기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근데 어쨌든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영향을 좀 받은 기초에서 또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핵심들은 다 부정하면서 비판한 그런 이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과 사회관계를 생물학적인 것으로 왜곡하고 또 사람의 목적의식적 활동을 무의식적인 것, 본능적으로 묘사하는 비과학적 심리학이다. 예,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그래서 깔끔하게 핵심 포인트는 그러니까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프로이트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드 아니에요, 이드. 이드를 뭐 원초화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뭐 육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요즘 막 그러던데, 하여튼 이 이드, 동물적 본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하게는 종족 번식력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 본능은 아주 훗날에 얘기했던 거고. 근데 어쨌든 동물적 본능이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본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인간 동물이다 이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인간과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생물학적인 것으로 이제 왜곡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고, 프로이트가. 또 하나는 무의식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무의식이 과도하게 이제 무의식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람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이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이론에 비춰볼 때 동물적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존재다. 한마디로 동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주 멋있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게 이제 프로이트주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프로이트주의의 긍정적인 면도 약간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무의식에 대한 연구에 이제 뭐랄까요, 자극을 줘서 그 이후 이제 활발하게 무의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든가, 아니면 심리치료 분야, 또 뭐 정신이상과 관련, 정신장애나 정신이상 관련된 이해의 단초를 좀 제공한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프로이트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이트 이론은 비과학적 이론이다. 또 요즘 관점에서 보면 반동적인 이론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혁신적인 어떤 이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아주 진보적이었죠. 진보적이고.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프로이트가 활동하던 시기만 해도 사람은 뭐 신비한 존재, 그러니까 주로 신이죠. 신이 만들어서 뭐 관념을 부여하고 심리를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관념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저번에 배웠던 그런 그 근대 철학 네네네. 관련된 그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로이트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예 대놓고 인간이 무슨 하느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우리 동물이거든. 그리고 인간의 이런 어떤 본능들이 인간에게 엄연히 있다. 우리도 그냥.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면 옛날에 뭐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르네상스가 있었잖아요. 인간을 되찾는. 네. 그 약간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신, 뭐, 관념, 이런 걸 막 중시하는데 프로이트가 딱 나와가지고, 인간 딱 빨개박이는, 아이씨, 육체를 가진 존재 아니야?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신학적 세계관, 또 신 중심의 사고방식, 또 그리고 그 종교 세력과 결탁한 지배층한테는 굉장히 반항적인. 진화론이 사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혁명적이었잖아요. 진화를 주장하면 화형당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진화론적 입장 같은 거, 제기하면 하느님을 부정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주의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 혁명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도 비주류 학자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소위 심리학계에서는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고 발도 못 붙이는. 그래서 그 외곽에서 비주류로 활동하던. 천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처음에 책도 더럽게 안 팔려가지고 꿈에서 몇 권 안 팔렸더라고요. 뭐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한 몇백 권도 안 팔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막 굉장한 이게 명저다 이렇게 이제 대접을 받게 되는데 그건 한참 뒤의 일이죠. 근데 그 고난을 이제 겪으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점은 또 에릭 프롬이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제 프로이트의 그런 점은. 학자다운 어떤 자세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그거를 네. 높이 하시는 거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프로이트 학자다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학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이트 다운 학자 혹은 프로이트를 계승하고 싶은 학자라면 한국 사회에서 주류일 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프로이트 자체가 비주류의 인생을 살았고 철저하게 기성의 정치 세력, 기성 이론에 머리를 갖다 이제 박으면서 싸우면서 자기 주장을 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이 쭉 있는 건데 이 제자들은 스승만 못한 거죠. 원래 첫바다 계시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숟가락 없는 건 누구나 하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훌륭한 이론가나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기존에 있었던 주류 이론을 계승해서 그걸 팔아먹거나 거기에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비판해서 완전히 혁신적인 걸 주장해서 주류 세력, 주류 학계에서 배척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거의 다 대가예요.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프로이트를 계승한다라는 것은 곧 그의 혁명성을 계승한다라고도 봐야 되고 에릭 프롬도 그 점을 강조했었죠. 정신분석학이나 프로이트주의를 계승한다는 것의 본질은 혁명성을 계승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한 반골기질을 그렇게 에릭 프롬도 얘기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프롬은 본인의 어떤 이론을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으로 명명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본주의적이 들어간 정신분석학에 대한 의미가 좀 궁금해서 네.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이트주의 정신분석학을 비판하고 그걸 극복해서 새로운 어떤 이론을 주장하니까 자기 이론이죠. 그거를 이제 이름을 이제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휴머니즘 이라는 말을 붙인 건데 앞에다가 나중에 에릭 프롬부터 저 휴머니즘 자도 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자기가 계속 그 얘기 썼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 인본주의적 사회주의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그 뺏겨간 거예요. 휴머니즘을. 그래서 탄생하는 심리학 계파가 인본주의죠. 그 인본주의 이제 뭐 예를 들면 메슬로, 로저스 뭐 그런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이제 한참 미국에서 퍼뜨렸는데 에릭 프롬이 볼 때는 자기 이론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다 빼고 좀 주변적인 걸 가지고 만든 이론이라는 생각도 들고 알맹이만 쏙 빼고 이제 알맹이 빼고 이제 껍데기만 혁명적인 거, 진보적인 거 빼고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통할 만한 것만 가지고 만든 이론 같고 근데 이름은 또 자기가 잘 즐겨 쓰는 인본주의를 표방하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에릭 프롬이 인본주의란 말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프롬이 이제 정신분석학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거를 비판적으로 극복했다라는 의미에서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특징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어떤 이론인가라는 이론일까 하는 생각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정신분석학의 비판 정신을 계승하여 그 전투성을 유지한다. 한마디로 이제 프로이트의 반골 기질을 배우겠다. 계승한다. 정신을 계승한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머리 바꿔 썼다 이거죠. 주류 이론에. 그런 비판 정신을 전투성을 그대로 계승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무의식에도 계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석학의 고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의식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프롬도 그거는 프로이트의 공으로 본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할 때 무의식을 중시하고 그것의 영향력을 분석하겠다. 근데 물론 이제 프로이트처럼 무의식이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 한 걸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는 정신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사회는 과감하게 비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릭 프롬의 기본 입장은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 것은 사회라고 이제 보는 거죠. 병적인 사회. 따라서 당연히 사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에릭 프롬의 주장이었고, 네 번째는 이 병든 세상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병역을 권유하고 권장하고 병역을 위한 이론을 적극 탐구한다. 이제 이래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이런 짓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배척당한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 그 자본주의 사회를 병든 세상이라 그러고 사회라 그러고 거기에 적응하지 말라 그러고 싸우라 그러고 그거를 변혁하기 위한 이론을 연구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랬으니까 뭐 대접받기는 틀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에릭 프롬이 이제 말년에 사회운동도 적극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회주의 정당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말년에도. 굉장히 이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깊게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정신분석학과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을 계승할 부분과 비판받아야 할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네, 정신분석학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주의적 인간관. 또 하나는 무의식에 대한 과도한 강조. 뭐 이런 것이 일단 비판받아야 될 점이고요. 뭐 계승할 부분은 아까 쭉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심리학 이론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심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의 이제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에릭 프롬이 프로이트와 결별을 하려면 확실하게 결별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확실하게 결별을 못 했어요. 발을 다 못 뺀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적으로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제 프로이트주의자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본인은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비판받아야 될 유일한 점이다라고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에릭 프롬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다. 물론 여기서 더 중요한 것, 또 본질적인 사회적 존재의 측면이라고 봤으나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몸속에서 막 싸운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모습을 그걸로 이해한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생물학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거, 이게 인간의 모순이다, 갈등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건 잘못된 이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이기도 한데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얘기는 생물학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생물학적 존재는 그 사회적 존재 안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 종속 개념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동물을 보면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쟤들은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집 개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제가 그 근처를 지나가면 꼬리를 이렇게 툭툭 쳐요. 개 키워보시면 아실 건데, 그죠? 꼬리를 툭툭 쳐요. 반갑다는 표시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참, 내 인생 편하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어나서 그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서, 나 너한테, 반갑다는 인사했어? 꼬리를 움직이니까 간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한테도 꼬리뼈가 있어요. 아, 예. 있죠? 태아 때. 지금도 남아있어요, 흔적이. 그래요? 하나도 있으시나요? 없습니까? 아니, 원래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그러니까 태아 때. 이따가 사라지죠. 죄송합니다. 있으시나 본데?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렇게 원시적인 신체 기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뇌에도 원시적인 뇌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럼, 예를 들어 꼬리뼈의 흔적이 아직 약간 남아있다 쳐요. 그럼 인간은 꼬리 달린 동물인 동시에 고차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시겠지만 거의 영향을 못 주죠. 그 인간의 본질은 인간인 거죠. 또 좀 다른 비유를 하자면 포유류를 얘기할 때 포유류를 파충류의 동시에 포유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포유류도 파충류의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쵸? 진화를 그쪽에서부터 해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가 병렬이다라고 놓지는 않죠. 그렇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죠.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쏙쏙 이해가 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 존재로부터 인간은 분리돼서 사회적 존재가 됐는데 완전히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우리가 병렬해 있다, 인간 속에서 두 가지가 똑같은 비중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거고 이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특성 같은 거는 매우 부차적이라는 거죠. 매우. 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프로이트주의자나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성욕을 종족 번식력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거나 이거죠. 근데 두 가지가 같은 걸까요, 과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족 번식력은 그야말로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 잘나게 생겼어. 그럼 그 의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교미를 하고 동물들이 종족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그런 식으로 성욕을 느낍니까? 아니죠. 지나갈 때 종족 번식을 잘하게 생겼는데 한번 우리 사귀어 볼까? 이러지 않죠. 사람은 어떨 때 성욕을 느낍니까? 또 뭐 외모라든지 성격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매력이 있을 때 느끼죠. 그것도 뭐에 영향을 받아요? 사회 영향을 철저하게 받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원주민, 제가 그 비하하는 뜻이 아니에요. 문화가 다르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성욕을 안 느껴요, 별로. 왜? 미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또 미남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을 봐야 그런 걸 좀 느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욕은 철저하게 어디에서 유발되느냐? 사회적인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소아성애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애들을 보면 생식 능력이 없거든요. 번식 능력이 없어요. 그럼 성욕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근데 발생합니다. 심지어 미친놈들은 양말 보고도 그런데요. 그런 변태들도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인간이 성욕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지배함으로써 또는 뭐 쟁취함으로써 사회적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생물학적인 측면이 가미된 게 성욕이에요. 그럼 성욕의 본질은 결국 이거는 사회적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종족 번식력하고는 전혀 다른 게 돼버렸어요. 질이 다르네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성욕이 있다 해서 동물이다? 좀 웃기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생물학적인 요소 혹은 생물학적인 특성들은 독자성을 가질 수 없고 인간의 사회적 속성이나 사회적 특성 밑에 종속되고 거기에 봉사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측면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이해한다면 사람을 동물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다라고 얘기 못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얘기해야죠.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고 생물학적 존재로서도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인간의 본질은 전혀 아니고 인간의 본질은 사회적 존재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한 사회적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거든요. 이제 에릭 프롬은 이제 사실 뭐 그걸 알았을 수도 있고 이제 뭐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이트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유를 뭐 불문하고 이 점에서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관을 거의 이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내부에서 싸우는 정도의 수준으로 봤다. 그런 건 이제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일한 어떤 허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에서 그건 이제 제가 비판을 했고요. 네.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뭐 성욕에 대한 개념도 좀 명확하게 잡히는 것 같고 또 정신분석학과 인본주의 정신분석학의 장점과 또 단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르크스, 그다음 프로이트 후계자 에릭 프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주장했던 에릭 프롬 이론에 대해서 좀 깊게 탐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